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바다에 깃든 영웅 장보고와 이순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와 이순신은 우리나라의 해양 영웅의 가장 대표적인 그 두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다와 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그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의 활동, 그 다음에 이순신의 활동, 그리고 이제 두 분이 활동했던 하나의 그 공간으로서 바다와 섬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두 분을 한번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격입니다. 장보고는 장보고 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장보고 대사는 이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진출했던 해양 진출의 영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은 장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지킨 영웅, 말하자면 해양 수호의 영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걸 지켜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다. 장보고 대사는 닉네임이 해상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시호는 충무공이죠. 그래서 장보고 대사는 옛날에 시호가 없었기 때문에 해상왕을 마치 시호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두 주인공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죠. 장보고 대사는 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불멸의 이순신 혹은 명량의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했죠. 불멸, 이것도 신에 해당되는데 두 분 다 거의 신에 해당되는 영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보면은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은 장보고 대사는 9세기 전반에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두 시대는 굉장히 그 시대적 성격이 다릅니다. 9세기 그때부터 이제 고려 시대까지는 해양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이른바 해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닷길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섬은 바닷길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해양의 힘이 당연히 막강했던 그런 시대였고 바다를 통해서 넘나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인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이제 장보고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는 9세기 전반은 이 국왕의 권력이 추락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큰 혼란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서 장보고 대사가 하나의 해상 무역을 주름잡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16세기 조선 시대는 바다를 금지했던 그런 해금의 시대였습니다. 바다를 금지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못 나가게 하고 바다를 통해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섬에 사람을 또 못 살게 했어요. 그걸 공도정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다의 힘이 약화되고 바다를 막다 보니까 그 국가는 굉장히 폐쇄적인, 말하자면 쇄국 정책이 기조를 이루는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다. 그런데 바다를 막다 보니까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침략 세력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왜구가 창궐을 하고 그 일본이 바다를 통해서 침략을 해오는 어떤 그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른바 임진왜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계속된 전쟁이기 때문에 7년 전쟁이라고 하고 명나라가 참전하고 조선과 일본이 싸우는 이 동아시아 세 개의 나라가 대형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대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 장보고가 살았던 그 혼란의 시대, 이순신이 살았던 전쟁의 시대, 이게 다 이제 난세죠. 이런 난세에 중요한 인물이 출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출연한다. 그래서 두 영웅이 그런 난세에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분이 활동했던 그런 공간은 당연히 장보고 대사는 글로벌한 공간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을 바다를 통해서 넘나들면서 활동했던 대해양 무역가였다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은 그 국내 연안을 지키는 그래서 바다 전쟁,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던 그러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인물은 공통점이 바다에서 이제 활동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러한 그 성격, 진출이냐, 수호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해양의 시대냐, 해금의 시대냐, 그 다음에 공간, 인터내셔널이냐, 인트러내셔널이냐, 글로벌이냐, 이제 국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어떤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장보고 대사입니다. 어린 시절에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완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완도를 표시를 해놨죠. 이 다도해가 펼쳐진 곳에서 태어나서 원래 어렸을 때 이름은 궁복 혹은 궁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궁복은 삼국사기에 이제 궁복이라고 나오고 삼국유사에 궁파라고 나옵니다만은 이 궁복이라고 하는 것은 활궁자입니다. 그래서 활을 잘 쏘았던 소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기록에는 이 말을 잘 타고 그 다음에 궁술에 능했다. 말하자면 최고의 하나의 그 무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 청년이 되니까 그 고향의 후배 정년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의 도전은 첫 번째 도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로 왜 건너가느냐? 당나라에는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국에서 절도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당나라에서는 그것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내 군인뿐만 아니라 해외 군인들도 이제 모군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장보고와 정년이 쌈꾼 무인 장보고와 정년이 당나라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장보고와 정년이 배속되었던 그 군대는 바로 이제 서주 무령군이라고 하는 그런 군단인데 이 서주 무령군이 바로 이 서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주 무령군이 감당했던 임무는 뭐냐면은 이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하나의 절도사 세력입니다. 이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절도사 세력은 바로 이정기 세력이라고 부르는 세력인데요. 이정기는 고구려 유민 출신입니다. 근데 고구려 유민 출신이 이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분포에 있던 고구려인이라든가 신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 중국인 절도사를 몰아내고 자기가 절도사가 된 인물이죠. 이정기라고 하는 인물이. 근데 그 이정기의 손자 이사도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산동반도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하고 이사도 때는 당나라를 삼켜서 말하자면 중원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도 세력, 이정기의 손자 이사도 세력을 진압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됐는데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우고 결국 이사도 세력을 진압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서 무령군의 군중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장교의 직위까지 올라가죠.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전쟁의 과정에서 이 산동반도 일대의 그 분포에 있었던 신라인들을 보니까 저들을 규합을 하면 뭔가 큰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군중 소장직까지 올라갔던 것을 버리고
신라인 사회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들을 규합을 해서 동아시아의 거대 무역인으로 성장합니다. 예, 군중 소장직을 벌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것을 버리고 두 번째 도전에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 중국의 이 동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신라인들을 규합해서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거대 무역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적산포라고 불렸던 것이고 지금은 석도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적산포에 그 적산의 거대한 신라인 전용의 사찰을 건립을 합니다. 바로 그 사찰이죠. 이게 바로 이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적산법화원은 이 당나라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당나라에서 이미 또 거대 해상 무역인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장보고는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그것이 바로 신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828년 귀국을 단행합니다. 그때 신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국에서 난이 일어나고 특히 김원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822년에 난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스로 진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방에서 세금이 안 거쳐요. 세금이 안 거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국고가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장보고 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이죠. 재력을 앞세워서 흥덕왕과 협상을 벌이고 이 국고를 내가 충당을 해줄 테니까 일정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나한테 달라. 그 관할권이 어디냐? 바로 이 완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의 지역이다. 자기 고향 완도에 하나의 그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적을 소탕하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전개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흥덕왕도 이 좋다 해서 두 사람이 협상이 타결되죠. 자, 장보고는 재정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흥덕왕은 하나의 관할구역을 이제 관리권을 이제 주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만여 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고 청해진을 건설해서 완도에 이 청해진 대사에 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청해진 보면은 완도를 보면은 이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센터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당나라에 있는 신라인을 규합을 하고 일본에 있는 신라인들을 규합을 해서 그야말로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해 나갔다. 무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한 무역품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인기 있는 무역품이 뭐였냐면은 도자기, 청자였습니다. 그래서 청자 생산 기지를 해남과 강진 지역에 만들고 그래서 이 청해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1만여 명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러한 군사기지이기도 하고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는 산업단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청해진이야말로 군산복합 종합상사였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장보고가 암살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흥덕왕이어가 있습니다. 흥덕왕이 돌아가십니다. 흥덕왕이 그 836년에 돌아가시니까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를 둘러싸고 이제 서로 왕이 되려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흥덕왕의 작은 아버지의 손자 이게 이제 재룡이에요. 김재룡 있죠. 김재룡과 그 작은 아버지의 작은 아들 김균정, 헌정은 이제 돌아가셨고 이 둘이가 이제 서로 각축을 벌이는데 흥덕왕의 그 조카 친조카인 김명은
그 자기의 야망을 잠시 숨기고 육촌인 이 김재룡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균정은 자기 아들인 김우진과 그리고 이제 김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서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다가 누가 이기느냐? 김재룡이 이겨요. 김재룡이 이겨서 희광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김균정 쪽에 섰던 김우진과 김양은 어떻게 되느냐? 피신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의 어떤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신세가 됐는데 어디로 가느냐? 청해진으로 갑니다. 청해진으로 가서 이 장보고의 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2년 후인 838년에 그 충공의 아들 김명이 이 재룡을 도와서 희강왕으로 추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야망이 발동해가지고 희강왕을 몰아내고 자기의 왕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민해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셈이 되죠. 그래서 청해진에 갔던 김우진과 김양이 이 장보고를 설득을 해서 저 반역의 사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결국 장보고의 군대를 이제 빌어서 민해왕을 제거하고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을 왕위에 추대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무왕이에요. 그래서 신무왕은 이 장보고의 그러한 의로운 거사에 굉장히 감사를 표시하면서 신무왕은 감의군사라고 하는 직책을 이제 장보고에게 내립니다. 의로움에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 문성왕은 바다를 좀 지켜다오 해서 이제 진해장군이라고 하는 직함을 이제 하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신무왕과 그 아들 문성왕은 장보고 대사에 굉장히 감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김양입니다. 김양이 장보고와 왕이 이렇게 서로 손 잡으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게 되죠. 그래서 장보고 대사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염장이라고 하는 장보고의 친구를 사주해서 장보고 제거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장은 그 청해진으로 찾아가서 오래간만에 친구가 오니까 이제 술상을 받아놓고 이제 대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중에 장보고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장이 청해진을 10년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장보고는 이렇게 해서 허망하게 최후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번 보면은 당나라의 그 당시 최고의 시인, 이 장보고와 교류를 했던 두목이라고 하는 시인은 장보고야말로 어질고 의롭고 인의지심이 충만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명견, 아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의 부는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혼자 먹여 살릴 만한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엔닌이라고 하는 스님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 유학을 9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최고의 승려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인물인데, 그 하늘과 같은 은혜를, 장보고 대사의 하늘과 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유학을 끝내고 돌아가기 전에 장보고 대사는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장보고 대사를 신으로 모십니다. 이 장보고 대사가 해신,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엔닌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나라의 역사책인 신당서를 지었던 송기는 장보고 대사야말로 그야말로 아주 통큰 포용력을 가지고 있고 동의의 최고의 인물이다. 누가 동의의 인물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면서 이 동의 최고의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그 대표적인 역사책인 속일본 후기에서는 동아시아 최고의 무역인으로 묘사를 하고, 삼국사기에서는 의와 용이 있는 인물, 근래 들어서 이 추남선 선생은 동방의 해왕, 라이샤워라고 하는 미국의 동양사학가는 해상상업제국의 무역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으로 볼 때 장보고 대사는 해상왕임에 분명하다.
근데 해상왕은 해상왕인데 국내 해상왕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해상왕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